안녕하세요. 프로 유튜버를 꿈꾸는 생명과학 선생님입니다. 여러분과 이미 등교 수업을 통해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눠서 우리 사이에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영상을 찍을 때 선생님이 한결 편하고 좀 더 재밌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기간에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영상을 봐야 해서 너무 힘이 들죠. 최대한 선생님이 핵심적인 내용들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선생님한테 생명수와 같은 존재라는 거 알죠? 여러분이 생명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질문도 많이 할수록 선생님은 힘이 나니까요.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온라인 수업 2차시, 질병과 병원체, 그리고 비특이적 방어작용 수업입니다. OT 때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 3월 중순에 시행될 수행평가로 인해 3단원의 우리 몸의 방어작용 파트를 미리 배운다고 안내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를 많이 건너뛰어서 100쪽을 펴고 공부를 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주제는 질병을 일으키는 다양한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병원체인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의 특성을 배우고 병원체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비특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 배우기 전에 먼저 질병의 종류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질병은 병원체의 유무에 따라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곰팡이 등의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병원체 침입 없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병의 병원체의 유무는 O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고 비감염성 질병의 병원체의 유무는 X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성 질병의 예시는 독감, 홍역, 말라리아, 무좀 등과 같은 질병들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의 예시에는 생활 방식과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심장병, 고혈압, 암, 그리고 당뇨병과 같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4가지 종류의 병원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원체는 바이러스입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 배울 때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다음 차시에 배운다고 했던 거 기억하나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배운 생명현상의 특성 중 일부를 나타내는 독특한 특징을 가진 병원체입니다.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지에 따라 그림과 같이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DNA와 RNA와 같은 유전물질, 그리고 유전물질을 둘러싼 단백질 껍질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를 하거나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생을 할 장소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물질 대사와 증식을 위해 기생하는 장소를 숙주세포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인 핵산, DNA와 RNA와 같은 핵산을 숙주세포 내에 주입을 해서 숙주세포가 가지고 있는 물질대사 효소를 이용해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비생물적인 특징을 정리해 보면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독자적인 효소를 가지지 않아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공기 접촉, 수혈, 동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물이나 식물 세포, 즉 숙주 세포에게 전염이 되는데요.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기, 독감, 그다음에 에이즈라고 알려진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예시를 하나 들어서 어떻게 증식하는지 증식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와 파지의 합성어예요. 즉, 숙주세포가 박테리아. 네,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그래서 숙주세포가 세균인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네, 그림은 박테리오파지가 증식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오른쪽 위 그림을 보면 박테리오파지가 숙주세포인 세균을 만나면 본인이 가진 DNA를 이렇게 세균에게 주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숙주세포의 물질들에 의해서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기존의 세균이 가지고 있던 요 유전 물질에 주입이 되는데요. 네, 그 후 박테리오파지의 DNA에서 이러한 파지의 단백질들이 합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이 되고 증식하게 되어서 세균을 이렇게 터뜨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균은 아마 터져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바이러스가 어떤 구조와 특징을 가졌는지 또 숙주세포가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에 따라 증식하는 과정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아까 바이러스는 숙주세포가 있어야 물질대사와 증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림과 같이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야 유전물질이 복제가 되고 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숙주세포 내에서만 유전현상이 일어나고 또 유전현상 시 복제가 될 때 핵산의 염기서열의 변화가 생겨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병원체인 세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세균도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는 병원체로서의 세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종류가 있어요. 모양과 크기는 다양하지만 세균은 세포 하나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핵을 가진 세포의 구조는 아니에요. 세균은 핵막이 없어서 딱히 뚜렷이 구분된 핵이 없는 원핵 생물에 속하는 생물입니다. 네, 또한 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뚜렷이 구분된 세포 소기관들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균도 세포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만 조성된다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집니다. 이러한 세균은 소화기관이나 호흡기관 등을 통해 감염이 되어 증식해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세균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결핵균에 의한 결핵, 그다음에 폐렴균에 의한 폐렴, 그다음에 콜레라, 그다음에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체는 원생생물입니다. 원생생물 또한 대부분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인데요. 세균과 차이점이 있다면 원생생물은 핵을 가지는 단세포 생물이에요. 이렇게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을 가진 생물을 우리는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핵도 가지고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원생 생물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데요. 질병을 일으키는지와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규조류, 그다음에 아메바, 그다음에 유글레나, 그다음에 집신벌레 등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으로는 아메바성 이질, 그리고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 발생하는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라리아라는 병처럼 원생 생물에 의한 감염은 모기나 파리와 같은 매개 생물을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병원체는 곰팡이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물을 5개의 개로 나누면 원핵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균계, 그리고 원생생물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곰팡이는 이 중에서 균계라고 하는 생물의 분류군에 속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곰팡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로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을 하고 포자라고 하는 되게 작고 가벼워서 잘 산포되는 생식세포를 통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이 포자를 널리 퍼뜨려서 다른 생물체에 감염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곰팡이가 피부에 번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포자가 호흡기관이나 소화기관 등을 통해 침입을 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곰팡이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좀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까지 4가지 종류의 병원체의 특징과 이에 따른 질병들의 예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에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병원체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병원체를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라는 것은 막는다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 몸의 방어 체계라는 것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병원체를 막는 방법, 즉 면역 작용을 의미합니다. 네, 이러한 방어 체계는 침입 또는 전염되려는 병원체의 종류를 우리 몸이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차시에 배울 방어체계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었죠. 비특이적으로 몸을 방어한다는 것은 병원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모든 병원체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방어작용을 의미합니다. 예시를 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 즉 침입 전에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는 우리가 가진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둘러싸서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병원체를 막아주는 외부 방어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에서는 땀이 분비되는데 이러한 땀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세균 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화기관의 표면, 호흡기 안쪽 표면 등은 끈끈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끈적거리는 점액을 분비해 병원체 이동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106쪽에 다양한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침입 장벽들에도 우리 몸 안으로 병원체가 침입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방어벽을 뚫고 들어온 병원체를 우리 몸이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바로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방어 체계를 통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염증 반응에 대해 자세히 배우기 전에 앞으로 자주 나올 백혈구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외부의 질병체에 대한 방어작용, 즉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예요. 그런데 이러한 백혈구는 주로 골수라고 하는 뼈 안에 있는 면역 조직에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이번에는 뼈를 그려볼 거예요. 네, 이러한 뼈 안에 골수라고 하는 면역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 골수라는 면역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조혈모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조혈모세포가 어떠한 분화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백혈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화라는 것은 세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특이성을 갖춰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아까 설명했던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로부터 그림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백혈구들이 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대식세포, 비림프구, T림프구, 비만세포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할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백혈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방어 체계 중 비특이적 방어작용 중 하나인 염증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증 반응이란 병원체가 우리 몸의 방어벽을 뚫고 몸 안으로 침입을 한 후 일어나는 방어작용인데요. 그림과 같이 피부나 소화호흡기관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침입을 하면 손상 부위에 있던 백혈구의 한 종류인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몸의 각종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들은 각자의 기능에 맞게 그 화학물질들이 작용하는 특정 세포들에게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히스타민 또한 이런 손상 부위에서 주변에 있는 혈관세포에게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첫 번째로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럼 혈관이 확장이 되면 그 부위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겠죠. 두 번째로 모세혈관 벽 틈을 통해 혈액물질이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혈관벽 투과성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러면 혈관 속 물질들이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해서 상처 부위가 붉어지고 부어오르게 되겠죠. 또한 상처가 났을 때 세포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질 대사들에 의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상처 부위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의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이동하게 될 텐데요.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들이 상처 부위의 병원체들 또는 상처가 난 세포 조각들, 즉 고체 성분들을
백혈구 세포 안으로 유입을 해서 분해를 하게 돼요. 네, 이러한 작용을 식균 작용이라고 합니다. 염증 반응은 이런 식으로 침입한 외부의 병원체의 종류를 인식하지 않고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신속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과 이에 대한 방어작용 중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 배웠는데요. 관련 퀴즈를 풀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까 에이즈라고 소개를 했었던 질병이 있었죠. 이 질병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병이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병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염증은 병원체를 구별하여 대응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한다. 염증 반응은 병원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제거하기 위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정답 또한 X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기관지의 점막에서 병원체의 먼지 등을 걸러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비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방어작용이다. 네,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가 기관과 기관지를 통해 폐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러한 기관지의 표면에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기관지 표면을 구성하는 세포의 섬모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구조가 먼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아니라 병원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5가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100쪽부터 107쪽까지 읽으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꼭 복습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2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